이제 제목을 제가 주보에는 나는 왜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었나라고 했는데 쭉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보니까는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나의 성장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의 사회생활은 어떠했는지 또 제가 다녔던 17년간의 직장생활은 어떠했는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추락 없이 계속 비상시켜주신 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바꾼 이유는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제가 나름 이제 직장생활을 한 신학대학원에 왔기 때문에 내가 왜 이제 직장을 그만 정리하고 신학대학원에 갔는지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 그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한 2번인가 3번인가 사모님한테도 주중에 아니 이상하네요 이게 써지는데 결론적으로 제 자서전이 써지는 거예요. 간증할 내용이 써져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왜 회사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만둔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내 자서전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계속 써지는 게 바뀌질 않고 계속 그렇게 써져요. 그래서, 한쪽 부분의 그 내용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에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제목을 좀 이렇게 바꿨고, 좀 깊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뭐 저를 알리는 시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제목으로 같이 볼 때, 먼저 저의 성장기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 어린 시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기 또 대학 시절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형제들과 또 부모님과 한강 모래사장에서 같이 뛰놀고 했던 그 어린 시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이렇게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계셨던 모습들의 사진이 기억납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초등학교 시절에 서울에 단독주택을 한 채 가지고 계신 중산층에서 자랐습니다. 뭐 어릴 때 TV도 있고 전화도 있어가지고 동네에서 TV 보러도 저희 집에 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한 집에는 복숭아 나무도 있고 뭐 등나무도 있고 마당에는 이렇게 삼형제의 이제 누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옛날에 복싱 하면 이렇게 있고 이거 샌드백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 마당에는 샌드백도 매달려 갖고 그때 뭐 이렇게 막 발로 차고 이렇게 주먹으로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청소년기에 잊지 못할 참 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조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주신 분들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어머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는 뭐 외할아버지는 전혀 뭐 알 수도 없고 외할머니의 기도 또 고모, 할머님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본문인데 항상 어릴 때 듣는 거는 이제 그거죠. 우리의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정말 뭐 매번 해주셨던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근데 제가 자녀에게 이 기도는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이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항상 그러셨어요.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항상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부분 두 부분이 저에게 뭐 항상 제 인생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 아내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평생 정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항상 이 기도가 나의 경제 어떤 관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어머님을 기억을 해보면은 항상 어렵고 힘든 그 당시가 이제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어머님으로 기억합니다. 집에서 아버님께서 간의 수공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식구들과 뭐 직원들 포함해서 10명이 넘는 그 식사를 삼시세끼 그렇게 늘 준비하고 또 일손이 부족하면은 항상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서 수고하셨던 어머님으로 제가 기억하죠. 그런데 이제 항상 몸이 약하셨어요. 그래 그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뭐 새벽 기도에 늘 나가셔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님을 생각을 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버님을 생각을 하면은 근면 성실하시고 정말 온화하시고 늘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저희 가문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할머니께서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근데 아이가 너무 울어요. 그래서 이거 아이를 업고 막 이제 다니잖아요. 뭐 어떻게 안 울게 하려고. 근데 뭐 그치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교회 안에 이렇게 발을 디뎌놨는데 아이가 딱 그치는 거예요. 뭐 못 느꼈겠죠. 이제 안 우는구나. 다시 교회 문을 나오면은 또 울고, 다시 교회로 들어가면은 또 안 울고, 그랬다고 하는 작은 아버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님이 교회에 발을 들어놓게 됐죠. 그 아이가 저희 아버님이시죠. 그리고 너무너무 참 진실되게 사시고 법 없이 사시고 근면 성실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늘 몸소 실천하셨던 경건한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청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30대 후반 들어서 제가 아버님이 존경스럽다. 존경스러운 분이다라는 게 내 안에 감탄사처럼 30대 후반에 튀어나왔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때 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늘 최선을 다해주셨고요. 제 기억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려고 막 그러는데 영어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저희 학교 그 당시에 영어 선생님을 과외로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과외를 받은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이제 사연이 또 많죠. 그렇게 그만큼 부모님이 헌신적으로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신앙의 모범으로 또 그렇게 키워 주셨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제가 꼭 야곱과 같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야곱과 같이 어머니를 도와 부엌에서 늘 함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한 6개월, 1년을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완치가 됐고 몸이 약했던 어머님을 도와서 그 많은 식구들 부엌 살림을 간간히 도와드렸던 기억. 남동생, 작은 외삼촌이 오셨지만은 한국에 1970년 초에 미국에 이민 가셨는데 가끔 이제 들어오시죠. 이번에도 들어오셨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그때 이제 어머님이 항상 전화나 편지로 본인한테, 동생한테 늘 은석이가 항상 나를 어머님을 돕는다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항상 자기 누님한테 그랬으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지금도 제 나이 60인데도 지금도 이번에도 오셔서 항상 따로 불러서 손잡아 주시고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죠. 공부는 잘했지 못했지만은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날 일체에 정말 그때는 다 그랬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지 않고 주일날 밤 12시 딱 되면은 그때 이제 자다가 깨서 그때부터 공부하고 밤 꼬박 새고 시험 보고 와서 낮잠 자고 그렇게 이제 공부했던 기억이 또 중고등부 신앙생활을 아주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불러줬던 별명은 샌님입니다. 샌님. 친구들이 저한테 샌님이라고 불러줬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안수 48인가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 그때 교회 다녔을 때 친구들 중에서 목사 될 만한 사람은 그래도 너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될 만해서가 아니고 그 중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랬고 식구들이 불러준 별명이 있습니다. 식구들. 여러분은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제 별명이 울보였습니다. 짬보였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렇게 슬픈 사연들, 영화들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제 한쪽에서 제가 매일 눈물을 흘리고 눈물 닦고 있고 저는 제 아내는 잘 재밌게 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대학 시절에 이제 많이 바뀌었죠. 군대 시절하고 대학 시절에 제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가 이 깡패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평준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대학에 제대로 아무도 못 들어갔죠. 깡패 학교에서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제 앞에 연도부터 평준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있었어요. 선배들이. 근데 그 당시까지도 동문회가 이렇게 결성이 안 됐는데 제가 2학년 때 대학교에 우리 고등학교 동문을 결성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주추적인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교회하고 학교 생활, 사회 생활 하고 양다리를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군생활을 대학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84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 학사장교로 들어가고 85년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저한테는 솔로 청년의 기간이 없어요. 제가 벌써 4학년 때 벌써 아내를 사귀고 있어가지고 아내밖에 모르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 만나기 전에 만난 사람은 있었겠죠. 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62년 1월 3일생이니까요. 85년에 결혼했으니까 24세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24세에 애가 결혼을 했죠. 또 군생활에서 했기 때문에 전방에 가니까는 여러분 지금 집 구하는 거 힘들죠. 그때 보증금도 없이 월세 2만 원.
네, 2만 원에 신혼집을 살았습니다. 월세도 그냥 없었어요. 그리고 2만 원이면 그래도 그냥 중간급, 뭐 2만 5천 원이면 좋았고 2만 원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군산 후보생의 4개월 훈련을 받고 이제 소위로 이거 훈련을 너무 잘 받. 특공대로 그래갖고 그 험난한 특공대에서 36개월 소대장을 했습니다. 뭐 특공대는 특공무술하는 부대예요. 아침마다 1시간씩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더 좋죠. 눈판에 막 뒹굴면서 특공무술 1시간 하고, 구보 아침마다 10km 그렇게 하고, 1년에 몇 번씩은 군인들은 이거 헬멧, 소총, 물, 그 무게가 있잖아요. 그거 빼고 군장 무게만 25kg 하고, 이거 다 이제 짊어지고 30kg 되죠. 그걸 띱니다. 몇 킬로? 올림픽 42.195에서 195 빼고 48kg, 48kg, 우리는 48kg를 그거 갖고 그 메고 구보 걷는 거 행군 아니고요, 달리는 거 구보 48kg를 구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한테 쫙 이게 적성에 잘 맞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름 군복무를 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특공대에서 생활하고 딱 나오니까요, 제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우리는 뛰면서 그래요. 악으로 깡으로 그러고 뛰거든요. 정말로 안 그러면 못 뛰어요. 48km 어떻게 뛰겠어요. 악으로 깡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 쪽으로 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항상 악으로 깡을 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도, 그리고 항상 안 되면 되게 하는, 목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훈련 속에서 살았죠. 아무튼 군 생활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성경의 방식하고 내 방법, 내 수단으로 해결을 하고 해결할 수 있었고, 정말 해결하면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저한테는.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데요. 더 효과가 빨라요. 왜 기도해요? 시간도 늦게 오는데 연락이. 그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 빠르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갈 때도 늦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 많이 벗어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학 시절을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LG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역과 동시에 이제 취직을 해서 했는데, 집을 구하는데 전세 지금 450만 원. 근데 세수할 데가 없었어요. 대문 열고 들어오면 마당에 수도가 한 개 있는데 거기서 세수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방에 딱 들어가면 방 하나, 주방 따로 없이 그냥 싱크대안이 있었는데, 그런 집에서 450에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군에서 부었던 재형적금하고 퇴직금 하니까 딱 45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얻어서 나와서 살고, 아버님이 오시더니 전화 연락이 안 되니까는 전화노 주시고 가셔서 전화를 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첫 직장에 갈림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류를 내는데, 저는 이제 기아에 내서 기아에 합격을 했고, LG, 그때는 럭키금성이에요. 제가 다 바뀐 회사명으로 얘기할게요. LG에 넣어서 LG가 됐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LG금속을 썼어요. 1지망 LG금속, 2지망 LG금속, 3지망 LG금속. 그리고 서류를 냈는데 나중에 합격했다고 나오는데 회사가 LG산전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나는 쓰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LG산전은 제가 6월 30일 날 전역을 했는데 7월 1일 날 입사였고, 기아는 한 10일인가 후에 입사였어요. 이건 뭐 LG산전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기아 쪽은 제 전공하고 좀 상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아를 가야 되겠다. 근데 LG 한번 가볼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딱 갔는데, 출근하는 데가 어디였냐 하면, 여러분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이
1987년도에 그게 다 준공이 돼갖고 입주할 때였어요. 제가 7월 1일 날 입사할 때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회사별로 막 입사했는데 글로 출근을 한 거예요. 신입사원 교육을, 계열사 신입사원, 그룹 말고 계열사 신입사원 교육을, 여러분 지금은 LG 빌딩 뭐 별 볼 일 없지만 1987년에는요 그게 지금 롯데타워 같은 건물이었거든요. 거기 서관 37층 LG 산전으로 글로 딱 가는데 와,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막 뭐 엘리베이터 승강기, 와,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딱 가고 하루 이틀 교육받는데 귀화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제가 배정받은 LG 산전이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겠는데 귀화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첫 직장의 갈림길, 그래서 LG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다 이렇게 끝나고 났는데 저보고 다른 동기들은 다 부서를 찾아가요. 사업부를 찾아 부서를 찾아가는데 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내일도 나와서 상품 기획팀에 여기니까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와서 앉아 있으래요. 그냥 뭐 잡지 주면서 그냥 뭐 이런 거 보라고 그래갖고 그런 거 보면서 하루, 이틀, 3일, 한 달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어느 사업부에 무슨 과를 가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에 남아도 되고 본사 그 쌍둥이 빌딩 거기에 남아도 되고 사업부에 가려면 가고 그렇게 내가 택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나중에 알았어요. 몇 년 지나고 알았죠. 제가 왜 LG 산전에 들어가냐면 제가 재료공학과인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재료공학과는 제가 다녔던 대학밖에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광원공대는 전자재료가 있었고 그냥 반도체 재료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재료공학과인데 반도체도 우리나라에는 뭐 아주 귀한 거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쓰질 못하고 금속 재료도 아니고 그냥 재료공학. 근데 이제 반도체 쪽, 금속 쪽 그쪽에 하는 재료공학과는 저희 대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LG그룹에서 반도체를 하려고 한 거예요. 산업용 반도체. 아주 뭐 TV에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하려고 회사에서 회장실에서 다 해갖고 LG 산전에서 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뭐 무리하고 또하고 뭐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뽑아놓은 거야. 재료공학과 출신을 한 명을.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룹에서 결정이 났는데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몇 년 지나고. 아주 극비로. 그런데요, LG 산전에 종업원이 10,000명인데, 재료공학과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금속과 출신이 딱 한 명 있고, 그 전문대 나온 열처리실이 있어갖고, 열처리실 담당자로 한 명이 있고, 4년제 대학 나온 금속과도 한 명도 없고, 지금 우리 정주사님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LG 산전이 그전에는 금성기전, 금성계전, 그걸 합치는 게 LG 산전이에요. 산업용 전기 전자를 만드는 데가 산전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 산업용은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자판기, 그 다음에 고속도로 들어갈 때 차를 인식하는 통행 시스템, 과속 감시하는 카메라 그 시스템, 여러분 KTX 타면은 그 서울역이나 그 중앙에서 그 모든 거 다 통제하는 그런 자동화 통제 시스템, 하수의 그 정화나 그 처리하는 그런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오폐수 그런 시스템, 뭐 PLC, 인버터, 뭐 그런 전공이 기계, 전기, 전자, 뭐 그쪽 아니면 올 수 없는 회사에 재료공학과 저 혼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본사 기획에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더라고, 신입사원이요. 또 공대 출신이 거기 있는 게 말이 안 돼서 공장 가겠습니다. 그러고 서울에 있는 공장을 택해서 이제 근무를 했죠. 이게 촉부서의 갈림길이었죠. 근데 이제 또 장래에 대한 갈림길이 있었는데 공장에 내려가니까 제가 품질관리부서로 갔는데 품질관리부서에서 뭐 혼자 막 공부하고 그래갖고
4년제 대학 나오면 자격증을 따는 품질관리 기사 1급도 막 1년 만에 막 공부하고 취득하고 전기도 공부하고 기계도 공부하고 혼자 막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제가 3년 정도 근무하니까는 야, 이거 안 된다는 게 딱 판단이 돼요. 제가 최소한 공장장을 해야 되는데 임원으로 공장장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혼자 독학한 기계, 전기 이거 가지고는 뭐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지나니까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 내가 아무리 해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공장장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직을 결정을 했죠. 이직을 결정을 하고 내 전공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서류를 내고 1차 되고 2차 되고 마지막 이제 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회사에 가까이 근무했던 분이 있잖아요. 이제 저보다 직급이 위인 과장급 가까이 근무한 분하고 상담을 했죠. 제가 이렇게 해갖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제 인사를 드린 거야, 예의상. 그분한테 먼저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그분이 기분 상할 거 아니야, 마음이. 가깝게 지낸 분인데. 그렇게 했더니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그 위에 부장님하고 막 얘기를 하더니 왔어. 관리부서로 와라. 관리부서에 와서 같이 근무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관리부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판단을 했죠. 아, 내가 기술 분야 쪽에서는 그래, 내가 올라갈 수 없지만 관리 분야에서 쉽게 말하면 자재 관리, 구매 관리, 생산 관리 이런 쪽의 관리 분야에서는 내가 올라갈 수 있지. 왜냐하면 대학교에서요 구매과, 자재과, 생산과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계과 나온 사람이 자재하고 뭐 쉽게 말하면 전기과 나온 사람이 뭐 구매 업무하고 다 그런 거니까 그거는 전공 상관없이 누구나 가서 그 업무를 잘 배워서 그 안에서 내가 탑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건 할 수 있지. 그거는 내가 회사 옮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내 장래에 대한 문제 같이 이제 근무했죠. 그 장래에 대한 큰 갈림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직장도 또 부서도 장래에 대한 갈림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뭐 대학교 들어간 이야기도 하면은 더 많은데 정말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너무너무 섬세해서 소름 돋듯 정말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걸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또 이제 아내 직장 생활은 또 참 대단하죠. 제가 근무 자세를 어떻게 했나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처음에 품질관리가로 가니까 제 10년 후에 우회 동서가 10년 후인데 대기업 그때 건설 회사에 있었는데 품질관리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수익검사의 담당입니다. 그랬더니 야, 거기 끝내주는 데인데 무슨 부서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회사의 모든 협력업체들이 부품을 납품을 하면은 인카밍, 그러니까 수익검사, 그러니까 수입품이 아니고 들어오는 받을 수, 그렇죠? 받는 모든 부품을 다 여기서 받아서 검사를 해서 합격해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불합격 그러면 업체는 못 집어넣고 돈을 못 받아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추석 대목이잖아요. 막 돈이 돌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추석 전날 딱 갖고 왔어. 근데 검사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추석 전날 들어왔는데 한 3일 일주일 내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딱 해줘. 그러면 딱 안에 입고가 잡혀서 돈이 나가는데 우리가 검사 안 하면 그냥 쉽게 그렇게 돈이 되는 부서야. 그렇게 하면은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년 후에 나중에 자재과 갔는데 자재과의 발주 담당 이렇게 갔는데 와, 그거 엄청나게 돈 되는 데인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요, 우리 지금 100개가 필요해. 100개가. 그런데 업체에 자금난이 막 있고 업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러면 내가 발주를 1000개를 내. 그러면
그러니까 청계가 들어와서 나한테는 우리 회사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 다 주고 100개는 쓰고 900개 남아있잖아요. 재고로. 근데 업체는 돈이 막 돌잖아. 그러니까는 업체가 돈을 막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제가 하나도 상관없이 근무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근무를 했습니다. 항상 내가 근무할 때 자재부서나 근무할 때 또 업체들 만날 때 지금 내 앞에 우리 큰딸 지혜, 우리 작은딸 지은이가 내 앞에 지금 서 있어. 그리고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업체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업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본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 내 딸들이 보는데 부끄러움 없는 아빠가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둘째 낳는다고 전화가 그때 몇 시에 왔나? 늦게 왔어요, 밤. 그쵸? 밤 늦게 이제 둘째 낳는다고 왔는데, 일 끝나고 갈게 하고 끝나고 10시 반인가, 11시인가 갔더니 벌써 애가 나와 있더라고. 참, 일밖에 모르면서 생활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매번 월급 받을 때마다 고맙다. 월급 받았는데 또 금방 월급을 주고, 또 받았는데 또 월급을 주고, 또 받았는데 금방 또 월급을 주고, 매일 그렇게 정말 감사하다 그 입에 달고 아내하고 그렇게 월급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90년 초에 회사에서 참 큰 업무의 혁신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혁신이냐면요, 전산화예요. 전산화. 사무 업무 전산화. 그전에는 타이핑도 좀 있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컴퓨터로 막 들어오는 전산화가 90년 초에 있었어요. 회사도 전산으로 업무가 다 바뀌고 공장 시스템이 전산화가 됐죠. 근데 제가 그때 막 품질관리과에서 자재로 옮겼는데 업무를 조금 파악했는데 회사에 전산을 도입하면서 TF팀이 이제 꾸려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일원으로 들어가서 전산 시스템을 꾸미고 전산 시스템을 진행을 했죠. 산업공학 용어로는 MRP였죠. 1980년대 90년 초에 우리나라에 대기업으로 MRP라는 게 쭉 들어왔죠. 공장 자원에 대한 계획,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을 하는 그 시스템, 그거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됐는데 그 전산 업무를 하니까요, 공장의 모든 정보를 다 꿰찬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업무의 흐름을 다 마스터한 거죠. 그리고 제가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관리 쪽으로 완전히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근무하고 모든 정보를 이렇게 찾으면은 저한테 오면 저한테 정보가 다 이렇게 있고 제가 다 분석해주고 다 만들어내고 그런 업무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부장이 본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과죠. 기획과장으로. 여러분, LG산전에 1000명, 10,000명의 직원 중에 또 우리 사업부의 사무직만 한 300명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LG산전의 역사상 공장 출신의 공돌이가 본사 사업부의 기획 업무의 과장으로 간 역사가 없어요. 지금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거기는 처음부터 기획 업무를 입사한 사람들이 크고 있고 문과 쪽에 경제, 경영학이라든지 그런 쪽 하는 사람들이 그 기획 업무를 하지 재료공학과 나오고 기계과 나오고 전기과 나온 사람들은 안 쓰거든요. 근데 사업부장이 본사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아무 백도 없었는데 그렇게 내면서 아주 참 큰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바로 그 전에 LG그룹에서 1991년인가 2년도에
회사가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1990년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분당 일산이 생긴 신도시 1기 때예요. 거기 여러분 아시죠? 승강기 저희 아까 승강기 얘기했잖아요. 아파트에 승강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밑에 배전반 LG 산전이 뭐 배전반 뭐 그런 쪽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가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잘 된 때였죠. 그러면서 그룹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잘 됐어요. 그룹적으로 야 고객을 중시해야지 고객 중심의 경영 그러면서 회사에서 우수 사원들을 사업부에서 한 명씩 뽑아서 받아서 그룹적으로 다 모여서 여행을 시켜줬어요. 업무를 줬는데 업무는 정말로 아니고 여행을 시켜줬어요. 그냥 먹고 놀고 돈 다 재주고 여행 경비 또 주고 출장비 또 주고 뭐 그렇게. 근데 사업부에서 제가 거기 선출됐죠. 뭐 한 0.1%, 0.3%에 뽑힌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아주 그냥 잘 이렇게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업부 기획과장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근무를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업무가 파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조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LG의 회장이 있으면은 회장 밑에 이렇게 컬처, 문화, 가전용 전기 제품이 가전 컬처예요. 가전 CU. 그 다음에 산업용 전기전자의 문화를 갖고 있는 제품들은 산전 CU장, 그 다음에 전선 CU장, 뭐 화학 CU, 이렇게 CU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CU는 또 몇 개의 회사로 돼 있죠. LG 금속, LG 그냥 산전, 그 다음에 LG 이노텍, 이렇게 회사가 몇 개, 한 10개 모이면 그게 CU예요, CU. 그 CU장이 있고, 그 CU가 몇 개 모이면 이제 그게 회장이 있는 건데, LG 산전이. 그러면 이 사장 밑에 그룹장이 있어요. 저 LG 그룹이 아니라, 그룹핑 할 때 그룹, 한 회사 밑에, 아까 전력 시스템 밑에 범전기기, 뭐 초고압, 뭐 배전반, 여러분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승강기는 아시죠?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 그 다음에 보수, 뭐 이런 거. 자동화 기기 쪽에 이렇게 이제 이 그룹장들이 있어요. 이 그룹장 밑에 비로소 이제 사업부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그룹장 밑에 A, B, C, D 이 사업부가 다 모이면 하나의 그룹. 그러면 이 그룹들이 또 몇 개가 모이면은 하나의 회사. 하나의 회사가 또 몇 개가 모이면 CU가 몇 개가 모이면은 그룹. 그렇게 되는 체제죠. 근데 이 당시에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는 신사업을 해서 5년, 10년 후에 회사의 동력을 갖춰야 되는데 90년 초에 너무 잘 되니까 회사 사업부장들이 신사업을 안 해. 신사업하면 사실 돈이 막 투자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너무 호황이니까 이거 0.1%만 해도 신사업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왜 해? 이게 너무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신사업을 해갖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회사 차원, 그룹 차원에서 CU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분들은 너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데 신사업 빨리 개발해 막 그러면서 이런 권한을 줬어요. 소사업부라는 거. 소사업부. 사업부는 정상이 아닌데 작은 요 사업을 좀 키워봐. 네가 책임 갖고 하라는 대로 다 해줄게. 요구하는 거 다 해줄게. 네가 키워라. 제발. 그래서 이 사업부장들이 너무 호황기 안 하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임원은 아닌데 부장 고참들에게 이 기회를 줘서 잘하면은 임원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제도를 그룹적으로 이제 채택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부장 밑에 기획부장 밑에 기획과장으로 있었죠. 이렇게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부장별로 매월 몇 차례 회의가 있죠. 월초가 되면 항상 회의를 합니다. 전월 실적, 다음 달 계획, 그래서 누계 달성률, 사업계획 대비 진척률, 앞으로 남아있을 거 달성 방안, 이거를 매월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관을 누가 하냐면 기획과장이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리고 전 부서장들이 다 부장들이 다 참석하고 이 진행은 이제 제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소사업부는 이런 조직이 없으니까는 저희 쪽에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요. 제가 자료를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소사업부장이 어느 날은, 아니 우리 소사업부에 곽은석 과장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는데, 아니 이거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 아는데 다 아는 사람이 없고 서로 된다 그러는데 다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뭐 엉망이라는 거예요.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조직이 원하면 가야죠. 같이 일하자 그런 거예요, 소사업부장이. 그러면 이제, 이거 어깨. 제가 지금 사업부장이 절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몇 개월도 안 됐잖아. 자신이 있잖아. 그리고 어깨에 탁, 참, 의인이냐. 멋지게. 조직이 원하면 내가 가죠. 근데, 쉽게 말하면 조직이 안 놔주잖아. 그 말을 했죠. 근데 그 회의한 다음에, 3시간 후에 역사가 바뀌었어요. 야, 이 소사업부장이 친형이 CU장이야. 우리 회사에. 지금 우리 사업부장 이사, 상무, 여기 전무, 여기는 사장 위에 CU장이 이 사람 형이에요. 그러니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위에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우리 사업부장한테 그때 실적회의가 딱 끝나고 곽은석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러면 이게 되나, 또 그룹장이 또 승낙을 해야지. 사장은 신경 안 쓰죠.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 사업에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설득해봐, 그룹장한테. 그룹장 당연히 여기 CU장이 잘 보여야지. 전부 다 CU장 밑인데. 그렇게 설득해갖고 3시간 만에 소사업부로 결정됐다. 와. 그래갖고 제가 저 소사업부 정말 아무 인력도 없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 그 소사업부로 제가 발령이 나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94년에 그 회사 그쪽 사업부 실적이 25억 정도였어요. 제 기억에. 제가 95년도에 갔거든요. 95년, 6년, 7년, 3년 만에 25억이 270억을 했어요. 270억.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유통이 아니고 제조 판매하는 쪽으로는 거의 10배의 성장은 이거 불가능한 성장이에요. 10배거든요. 금액이 250억,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 맨파워의 자원은 25억 하는 자원이었는데, 그거를 3년 만에 10배를 사업부장하고 정말 만들어 놨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 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97년 12월 달에 IMF가 왔잖아요. 그 실적 270억 실적으로 97년 말 98년 연초에 저 소사업부장은 임원이 되고, 저는 그대로 과장이겠지만은 그렇게 되고 그 라인을 타고 어마어마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결론이 났는데 12월 말에 IMF가 딱 맞았어요. 제 기억에 저희 기획팀으로 문서가 왔어요. 회장실에서 98년 1월 25일 날. 전 그룹의 회사별로 철수하는 사업 리스트가 쫙 왔는데, 저희 소사업부에 3개의 제품군이 있는데 3개 다 철수. 3개 다 철수. 언제까지? 98년 말까지. 98년 1월 25일 날 왔는데 98년 말까지 철수. 제품, 자산, 인원 다 포함해서 기획팀장이 책임지고 다 철수.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잘 수행을 했죠. 자산도 감축하고 인원도 먼저 백지사표 제가 기획팀장으로 먼저 내고, 우리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말고 어디 가서 뭘 못하냐, 있을 때까지 있고 정해진 일 끝나면은 나가서 각자 우리 또 살아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가 이제 98년, 99년이니까 우리 김현우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할 때는 자산을 늘리지 않고 자산을 감축시켜요. 채권을 다 회수해야 되고 재고자산 매각해서 처리해서 자금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생산해서 팔아야지. 생산하는데 힘들고 파는데 힘들고 돈 받아오는데 힘든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자산을 감축시키고 인원을 감축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목표니까는. 98년, 99년 정말 회사에 있으면서 여유를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업을 제가 이제 매각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가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 이제 한경에 그 당시 이제 참 드문 말이었는데 헤드헌터 같이 한경 자매 회사로 해가지고 그렇게 막 알선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아주 좋아했고 참 그랬던 이제 우회분 기계 전공인 그분이 공장장으로 제가 전체 관리를 맡는 그런 쪽에 경력사원으로 사우디에 원서를 제출해서 거기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사업은 매각을 하고 2개는 매각을 했고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회사 심사 팀장이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 이 하나 사업 다 정리할 때까지 수고 좀 해달라 그렇게 왔어요. 나는 지금 사우디 안 가면은 직장을 잃는데 그것도 해외로 지금 이렇게 지금 취직이 했는데 이걸 어쩌나 그랬는데 정말 뭐 내가 이 사업 철수하면 나 회사에 남게 해줄까요? 그런 말이 내 마음에 요만큼도 들지도 않았고 그런 야비수 그런 거는 들지도 않고 그냥 맞아 이거는 내가 할 수밖에 없지 내가 끝맺음을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제일 잘하는데 직장 나중에 또 구하면 구해지지 그건 자신감 가운데 그냥 가기로 한 회사를 포기하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가기로 한 그 공장장 그걸 같이 가기로 한 분은 미국 가셨어요. 작년에 한국 한번 나오셨는데 그래갖고 가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회사 경영심사팀에 그거를 수락했어요. 제 앞길을 그냥 저거 하고 회사 이거 매각 다 끝나면은 내가 그냥 나가겠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냥 그 오퍼를 받아들였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97년 그리고 98년, 99년 제가 2년 그러고 이제 2000년 접어드는데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잘했잖아. 금을 잘 팔고 국민이 다 모아져 갖고 빨리 경제가 생각보다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빨리 처분하는 거를 회사가 추진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나는 막 하고 싶은데 위에 분 됐던 것들을 막 다시 이제 막 재가동시키냐고 정신이 없고 이거 처분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냥 계속 남아 있었죠. 그렇게 남아 있는데 갑자기 제가 비상이라고 써놨는데 날아오름이라고 써놨는데 첫 번째 비상 그러고 있는데 회사가 전산이 다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제 그 전부터 아까는 MRP인데 지금은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그전엔 공장뿐이 아니고 인사, 재경, 자금, 심사 모든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룹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막 가동시키고. LG 전자도, LG 산전도 막 그 TFT가 가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저를 착취를 하더라고. 자재, 구매, 생산관리 담당자로 올라오라고 회사에서 착취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까 그 한 개 회사의 사업부는 팔렸어. 직원도 다 나가고. 근데 저는 회사에 지금 이쪽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근데 문제는 이제 1년 반인가 지난 다음에 회사가 그 일을 끝났잖아. 끝나면 제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본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낙동강 오리알이 또 된 거죠.
어디로 가겠어요? 그때는 이제 과장 고참 차장이었나? 아무튼 그때 누가 받아줘? 어느 부서에서 다 차 있는데 빈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장 직속에 전략을 세우는 혁신하는 전략 혁신팀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전략 혁신팀이 나를 오라고 그냥 착취를 했네. 인사 명령을 냈네. 근데 사실은 그 부서가 너무너무 막 대단한 부서여서 엄두도 안 나고 내가 가서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다가와서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는 행동을 했죠. 회사 안 나갔어요. 그냥. 아니 차장급이나 되고 과장 고참급 되는데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사 명령을 내는 게 이게 맞냐? 그렇게 제가 사장 직속 부서 내가 그렇게 해갖고 회사 안 나가버렸어요. 인사 담당 임원이 막 전화 왔, 화를 내고 그러면서 그래갖고 일단 갔죠. 가서 못 이기는 척, 못 이기는 척. 사장 직속의 전략 혁신 팀에서 근무를 했죠. 근데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부서예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컨설팅 있잖아요. 컨설턴트라는 게 있어요. 회사, 우리나라를 컨설트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켄지라고, 미국의 맥켄지는 우리나라 국가 경영을 컨설팅하는 회사예요. 그런 식으로 대기업도 LG, 또 회사, 각 사업부도 다 컨설턴트한테 컨설팅을 받아요. 전문가들이에요, 완전히. 근데 이제 회사가 그 외부 컨설팅을 받지만은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행하는 게 전략혁신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하고 전혀 업무 성격이 다른 거야. 이거는 조금도 같지가 않은 그 차원. 저는 요만큼도 알지 못했던 그런 업무가 회사 안에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업이나 제품, 또 현 부서의 조직, 사업부의 조직, 회사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고 회사가 나아가려는 방향, 비전을 조직원들한테 공유시키고 전파시키고 회사의 혁신을 주도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요만큼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부서로 착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근무하면서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능력들, 그리고 그렇게 한 것들을 요약, 프레젠테이션, 지금 프레젠테이션이죠.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임원들, 사장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스킬들을 거기서 있으면서 완전히 저는 정말로 월급 받아가면서 그 일을, 사실 정말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근데 지금 이제 김현호 집사가 하는 엑셀은 저는 거기는 미치지도 못하는데 제 나이 때의 엑셀, 저보다 10년, 20년 밑에보다 엑셀은 제가 잘 씁니다. 파워포인트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랬어요. 이런 거 작업할 때, 나는 월급을 받는데, 학원 가면은 엑셀에서 연습 문제 내고 공부시켜요. 이거 해봐. 그리고 학원에서 학원비 받아요. 저는, 회사에서 엑셀 연습 문제 풀어서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월급 줘. 이런. 내가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난 이거 다 지금 연습하는 거거든요. 다. 매번 만들면 매번 장표가 바뀌고, 다양하게 난 지금,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를 예제 공부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게 보고자료가 돼갖고 나한테 월급을 줘. 이런 세상에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직장 생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뭐를 해도, 이거를 내가 하는데, 이거 월급을 줘. 이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정말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전략 혁신에서도, 그렇게,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고, 나는 메시지 요약 전달하는 그 능력을 배우는데, 나한테 월급을 줘. 그 일을 시키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두 번째 비상이에요. 제가 날라 올라가는, 그 세 번째 비상은, 근데 전략혁신팀이 아까 말했지만 거기 정말 대단한 부서거든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또 사장 직속의 전략 구매팀, 그러니까 전사의 구매 업무를 사장이 직접 한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을 두고 하죠. 물론 두고 각 천안공장, 뭐 장항공장, 뭐 창원공장, 청주공장에 각 팀장들이 파견 나가고 그리고 팀원들이 다 파견 나가는 쪽으로 조직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장 직속의 전략 구매에 천안공장 팀장으로 가지 않을래? 그렇게 오파가 온 거예요. 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부서로 갔죠. 근데 이 사장 밑에 전략 구매 담당이 이게 오너예요. 오너. 구씨 일가의 그 젊은 오너가 이 담당을 맡고 있고 실세 그 밑에서 팀장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었던 거죠. 천안공장 전체의 모든 재료를 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는 사람이 진실해야 되고 부정이 없어야 되고 정말로 뭐 몇천억씩 막 움직이니까 뭐 그래야 됐겠죠. 근데 제가 십몇 년 동안 있으면서 위에서 이제 지켜보는 게 있겠죠. 일은 뭐 좀 그래도 신실하면은 성실하면은 부정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부서에서 또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2003년이었어요. 2003년에 제가 그때 아내하고 신학대학원 가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그해 5월 달인가? 그렇게. 근데 제가 천안공장 구매팀장으로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공부할 시간이 있었다고요. 회사에서 매일 9시, 10시에 퇴근해도 그 이후 시간은 내가 공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거기서 주어졌는데 그때 제가 아내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공부할 시간이 거기서 만들어졌죠. 뭐 가게 된 이유는 달리 있지만은 그래서 그해 11월에 신학대학원 시험 보고 합격 발표를 이렇게 받았죠. 이게 좀 뒤에 나오는 거 같은데. 예. 아이고. 자, 그렇게 이제 저는 참 17년을 있으면서 마지막 한 4년을 정말로 회사의 정점을 향해서 끝없이 올라가는 비상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거기에서 계속 추락 없는 비상을 저는 계속 했습니다. 저는 그 직장인으로서 30대 후반이 이제 제가 99년, 2000년 아까 그 IMF 이후에 사업 철수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었을 때에 또 IMF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3년간 정말 소사업부에서 열심히 한 것 그전에도 뭐 열심히 했죠. 그 모든 것이 IMF 때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약간 직장생활의 회의를 느낀 시간이 제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또 내 앞에 광경이 펼쳐졌는데 아버님의 삶이었어요. 한동안 미국에 계시다가 1999년에 아버님이 한국에 들어오셔갖고 대구에 거주하면서 계셨는데 아버님이 뭐 하신가 전화하고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면은 60 후반이셨거든요. 32년생이셨으니까 99년이니까. 그런데 노인정에 자원봉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60 후반이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 20년 전이에요. 아니 60 후반 노인이 노인정에 자원봉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수지침 놔주고 그것도 좋은데 전화를 드렸는데 뭐 하냐 하니까 공부한대. 무슨 공부하냐니까 수지침 필기시험 공부한대. 여러분 그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운전은 해도 운전 필기시험 떨어지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수지침을 놔주면 되지. 그 봉사하면 되지. 누가 뭐 자격증 검사한다고. 자격증을 그냥 본인이, 근데 자격증이 일반 한의사하고 똑같대요. 이 이거는 수지침이나 거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전도사 생활을 하셨는데 교회의 주보를 만든다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는 어떻게 되고 뭐 프린트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고 20년 전에 70대 가는 노인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하고 통화하고 그러면서 제 30 후반인데 저에게 많은 생각을 했죠. 아버님이 70에도 활동을 하시고 70에 돈 버는 게 아니고 저렇게 생활하시는데 나는 지금 30 후반인데 내가 70대까지 내가 80까지 살면 앞으로 4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직장 생활 이제 한 15년 정도 했고 내 인생 이제 30 후반 40년 정도 살았는데 앞으로 40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 아버님은 70 후반, 60 후반에 지금 저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러면 그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가 제 안에 그냥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있죠. 모태신앙으로.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그쵸?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답 다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당연히 알았는데요. 저한테 30 후반에 그게 다시 들어왔어요.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들어온 단어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여지껏 영화롭게 한다는 것만 제가 어릴 때부터 쭉 그게 저한테 입력이 돼 있었는데 하나님을로 바뀌었어요. 저한테 확 들어온 단어가.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어? 내가 모르는 아버님을 내가 어떻게 효도할 수가 있어? 내가 모르는 아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할 수 있죠. 종교생활로. 예배 시간에 출석하고 헌금 잘 내고 기도 시간에 참석하고 금식하고 교회가 정해진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요? 전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제가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종교 행위의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죠. 그걸로는. 내가 하나님을, 율법이거든요. 그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키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나요? 전혀요. 전혀. 하나님은 율법 행위로 영화롭게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평생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대예배 참석하고 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그래도 웬만큼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그냥 성경 공부였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았는데 단지 성경 지식이었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나는 그냥 율법을 알고 있었던 거야. 율법의 지식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은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얽어맸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못했다고요. 마치 이런 거하고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고 함께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니라. 예, 이 지금 큰아들과 같은 거죠. 큰아들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버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염소 새끼 하나라도 너 즐기게 하신 그렇게 엄한 아버지였나요? 그런 거를 허락하지 않는 아버지였나요?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아들이 얘기하는 건 정말 아버지한테 오로지 순종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맥이. 그런데 아버지를 전혀 몰랐잖아요. 이거 어떻게 아버지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친구 데려와갖고 양 한 마리 잡는 거 같고 염소 잡는 거 그걸 아버지가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 알았는데 하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보게 했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의외로 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큐 읽을게요. 여러분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데 제 주위에 수소문한 끝에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두란노에서 운영하는 바이블 컬리지 성경통신대학 그 당시는 인터넷 같은 게 이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테이프하고 책이 오고 숙제가 오면 그 읽고 공부하고 레포트를 내고 답이 오고 그거를 신약구약을 다 했어요. 지금 보니까는 다 그게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거기 강사로, 교수님으로 가르치시고 하셨어요.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그런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러면서, 비로소, 저는 그 전까지는, 저 이스라엘 저거,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금송아지를 좀 말도 안 되는 저 나쁜 놈들 제 마음에 그랬는데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구나 한 내 모습을 그제서야 보기 시작했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비로소 안 거죠. 이제 아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2002년도에 또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버지 학교, 그렇죠? 너무 유명하죠. 어머니 학교도 있고 아버지 학교를 제가 수료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남편, 가장의 모습을 알게 됐고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아버지로 가장으로 남편으로 살았는지 그때서 보였어요. 그때서 보였어요. 그때서.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을 아까 30 후반에 80까지 막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제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제 인생을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신 적 있습니까? 인생. 제가 이건 갖고 있는 건데 제 엑셀로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곽은석과 이정인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으로 저는 이거를 갖고 있어요. 이게 1962년 내가 1살 때 2살, 3살, 10살, 11살부터 20살, 21살부터 30살 이렇게 이제 해나간 거죠. 이러면서 나한테 중요한 일이 뭔가 제가 30 후반에 이걸 작성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별로 기억에 남는 거 없더라고요. 난 이때 태어나고 아내는 63년에 태어나고 왕십리교회 부모님 따라서 다녔고 그다음 초등학교 어디 입학하고 이 교회 다녔고
어디에 살고, 어느 교회 다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별로 아내 만나고 결혼하고, 뭐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인생 뭐 별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LG에 입사하고, 어느 공장에, 어느 교회 다니고, 참사랑교회 다니고, 동광교회 다니고, 98년에 예람교회, 지금 예람교회 다니고, 이게 40년이더라고요. 많이 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요약을 했죠. 과연 내 10대, 20대 때를 내가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세상으로의 준비. 1시간, 20년. 그렇게. 그러면서 10년씩 다시 분석을 했는데 10살 때까지는 부모님 품 안에서 11살 때부터 20살 때까지는 부모님의 영향 아래 교회 유년 생활, 학문과 친구와 세상으로 제가 20살 때까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20살 때부터 제 40살 때까지 20년을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했어요. 첫 번째 사명을 했던 시기구나. 20년은 직장이 먼저 가정, 직장과 가정이라는 첫 번째 사명을 제가 보고 10년씩을 다시 제가 나름 정리를 한 게 제 20대 때 제가 24세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이고 일과 함께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와 함께 제 20대 10년을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30대 10년은 일과 함께 남성의 성취, 이를 통한 30대를. 그 다음에 이때는 아내와 자녀인데 이때는 자녀와 아내와 함께 순서가 바뀌었던 10년. 그 다음에 이 30 후반에는 인생을 조망할 수 있었던 10년. 전 인생을 이렇게 제가 이게 30 후반 때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저는 이걸 써나가고 있죠. 제가 이러면서 제가 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고 제가 써내려간 거예요. 아, 이게 40이니까 이게 40대, 50대, 60대, 30년은 두 번째 사명이구나. 이거는 가정과 교회구나 라고 제가 30년을 이렇게 큰 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씩 그리고 여기 이제 그 70에서 80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준비를 20년 동안, 물론 이때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포인트가 이제 이때 2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40대는 부모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30 후반에 아버님이 존경스럽다는 것을 그때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달으며 이때 40대가 되니까는 나 혼자더라고요. 나 혼자. 아내도 그렇지만은 아내와 함께. 그 다음에 내 40대 준비해야 될 거는 인생 후반기에 사명을 찾는 기간이 내 10년이구나. 이거를 제 30 후반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40대 때는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생 후반기에 사명을 찾아가야 되는 시기구나. 그러면서 50대에는 이제 가문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이 독립할 것이고 그래서 가문을 이루며 내게 주신 사명, 인생의 후반기 사명을 찾았는데 찾은 것, 그 사명 안에서 내가 이 10년을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60대 10년은 그 가문을 가꾸겠구나. 내가 가문을 이루었는데 자녀들이 막 가문을 내가 가꾸는 10년이 되겠구나. 그리고 자손들과 내 사명에 찾은 것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어떤 열매들이 있겠구나. 이때 있어야 되겠다. 그게 제 60까지의, 제가 지금 이제 60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70대, 80대 때는 복의 근원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복의 근원으로 평안과 기쁨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열리면 좋겠다.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아직도 사실 제 인생에 30년 남았어요. 제 열매가 아직 안 맺혀도 되죠, 뭐. 그렇죠. 지금도 뭐 맺혀지고 있고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모가 나고 아직도 뭐 상처가 있고 아직도 찢어지고 깨진 데가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빚어 만들어 주시잖아요. 제가 거기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시죠. 그렇죠. 그렇게 70대에는 성령의 열매가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열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80대, 90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흙으로 돌아가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제 이 인생을 제가 30 후반에 이거를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했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 결정했던 때가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애가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는 뭐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가장이 직장을 놓는다. 그때 말이 안 되는 시기에 잘 나가던 직장을 제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그때 위에 이제 전략 구매 담당 임원이 해주시는 얘기가 그냥 야간 신학교 가서도 목사 안수 잘 받는데 야간 신학교 가라. 내가 시간 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사촌들, 저희 아버님 쪽에 그 삼촌들, 외삼촌 우리 사촌들, 그래서 제가 9번째 목사예요. 9번째 목사. 제가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그냥 야간 가갖고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게 제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했는 거지 목사 안수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야간에 신학교 가갖고 목사 안수 아니 야간에 가갖고 하나님을 알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제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니 턱도 없는 거죠. 정식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아내에겐 이렇게 얘기했죠. 남편을 보세요. IMF 그 가운데서도 나처럼 이렇게 내가 버티려고 버티는 게 아니고 비상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3년 공부하고 다시 취직하면 되지. 취직하지 못할 사람으로 내가 보입니까? 그렇게 아내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또 어떤 그 안에서 아내가 또 허락해 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얘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도 안 하고 시험 본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저 예람교회 다녔거든요. 목사님께서 주일날 광고를 하셨어요. 곽은석 집사가 그렇게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에 합격했다. 그 인사하고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대예배 오전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목사님 설교에 가끔 등장하시는 이막구 권사님, 연세도 그때 제일 많으셨죠. 저하고 아내를 세우더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손을 잡고 내가 곽은석 집사가 목사가 되기를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다. 그게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신학교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오는데 참 큰 힘이 됐는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정말로 그분은 그렇게 곽은석 집사가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셨다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학 공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셔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항상 아내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목사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는데 있으라고 할 때까지 사역을 이렇게 하는 아내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있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인생을 지금 쭉 얘기하면서 제 인생에서 정말 제 인생의 한가운데서 나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것 같이 정말 세밀하게 나를 매 순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믿을만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제 남은 앞으로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약 30년 제 여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렇게 의지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